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집값이 그동안은 9억 원이 넘는 집들,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9억 원이 넘는 집들에 대해서 매기는 거였는데요. 최근에 여당이 공시가로 상위 2%에 해당하는 집 이상을 종부세에 부과하는 대상으로 정하자는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한 줄로 쭉 세워서 상위 2%까지만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올해는 공시가격으로 11억 원대가 그 기준선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과세 원칙을 흔든다, 또는 고가주택일수록 오히려 감세폭이 커진다 등등 여러 가지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와 관계가 좀 먼 세금이기도 하고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또 조세 원칙이 거론되는 일이기도 해서 공부 좀 해본다 하는 마음으로 종부세 문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면서 인터넷 대장주인 두 기업의 치열한 격전이 앞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의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한때는 동업관계였던 두 경영자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혜진 네이버 GIO의 관계도 또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기업에 얽힌 스토리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문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같은 나라 주식시장인데 요즘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2% 정도 내려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0.5% 정도 상승세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부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분위기는 요약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네, 4일 연속 코스피가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현은 되고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는 오른 종목들이 좀 더 많아서 나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주말에 미국도 괜찮았어요? 네, 주말에 미국 시장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에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합의했다라는 소식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물가 지표가 예상치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려도 완화됐습니다. 음, 근데 다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성장주에는 다소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은 빠지고, 그리고 다우와 S&P 500은 오르면서 가치주로 다시 매기가 돌아오는 흐름이 확연했는데요. 예. 52주 신고가 종목들 중에서는 나이키, 아베크롬비앤피치, 얼반 아웃피터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부분 의류주들입니다. 네. 경제 재개의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의미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한국도 금호석유, 현대건설, 롯데케미칼,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소위 경기 민감주들, 시클리컬들이 2에서 3%씩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특징주 좀 말씀을 드리면요. 7월부터 거리두기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내수 소비주들 전반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20, 30대 골프 인구가 확산되고 있어서 관련 업종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골프 관련주들 좋습니다. 골프존이 지금 1% 정도 올랐고요. 예. 필라홀딩스 3% 가까이 상승 중이고, 파리게이츠 같은 골프 의류를 생산하는 크리스 FNC도 큰 폭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은 6% 정도 반등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 리바트가 그간 매장 영업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하반기 오프라인 점포 15개를 신규 개점한다라는 소식에 매출 확대 기대감 확산되면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상장한 아모센스가 상장 당일 상한가 마감 이후 오늘도 20% 정도 급등 중입니다. 아모센스는 아모텍 자회사로 현대모비스 등의 자율주행 관련한 무선 전장 솔루션을 납품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은데요. 예. IPO 종목들도 조금 오르면서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주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하반기 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려도 긴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한국 채권 시장에서도 긴축 우려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예.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44%까지 급등을 해서 일주일 만에 13bp가 올랐습니다. 0.13% 포인트.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재개 기대감이 여전한 상태라서
주식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음흠. 채권금리 급등에 대해서 조금씩은 내성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으로 금리도 오르고 새로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했던 업종들도 분위기도 좋아지고 사람들도 이제 외출도 좀 할 거야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참 그 택배 업종과 관련해서도 택배 업종이 주가가 괜찮았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또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요. 이게 네, 저희 쪽에서도 관련해서 지금 리포트를 열심히 좀 쓰고 있는데요. 예, 6월 한 달간 지금 CJ 대한통운이 한 6%, 한지는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근데 그간에는 사실 택배업체들 주가가 안 좋았었거든요. 이게 이제 업황은 좋긴 한데 네, 추가 인력 채용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고도 좀 많았고 그리고 극심한 가격 경쟁 구도가 지속되면서 택배 운임이 좀 너무 낮다라는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근데 좀 변화가 시작되는 조짐이 있는데 지난주 택배 노사와 정부가 참여했었던 사회적 합의기구 여기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예, 작년 11월에 근로환경 개선 약속하자라고 한 지 지금 7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건데요. 음흠. 일단 한진과 롯데택배가 분류 인력을 지금 1,000명 수준인데 예, 3,000에서 한 4,000명까지 늘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한 원가 상승분을 택배 요금에 반영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 물류 인프라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대신 가격을 올려서 정상화를 하게 되면 수익성 제고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음흠. 이 얘기는 사실상 택배사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이 노조와 정부의 요구사항을 감안하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택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이제부터 투자를 해야 될 기업들과는 달리 지금 1위 업체인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네. 미리 근로환경 투자를 해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유리할 보니까 거라는 거죠. 그렇죠. 추가 지출이 제한적이라서 수혜폭이 좀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택배 업체 그리고 이제 CJ 대한통운에 대해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 예.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물량은 늘어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힘드니까 그 힘든 걸 완화시키는 비용을 택배 회사들이 좀 부담하라는 게 사회적 압력이었는데 네. 이제는 야 이거 계속 택배 회사들이 부담했다가는 끝이 없겠다 싶어서 이건 좀 택배 요금을 올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는 게 택배 회사들 입장에서는 호재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택배요금이 지금 거의 10년간 거의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올려야 된다라는 압박은 있었는데 사실상 이게 민생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아주 조심스러웠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들을 보면 이제는 조금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들 좀 들어보죠.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종부세라는 세금은 이게 안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상 공평하기 공정하고 정의로울 기 그지없는 세금이고 예, 그렇죠.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세금이 있나 싶은 그렇죠. 맞습니다. 가장 불만이 많은 세금이기도 예, 하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공시 가격으로 9억 원 넘는 집에 대해서만 이제 종부세를 매기는 방식이었어요. 예,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집이 이제 많으면 6억 원 6억 원 초과되면 종부세가 부과되는데요. 예. 1세대 1주택자들은 종부세 내면 좀 억울하다. 예. 그래서 한 3억 원을 추가 공제해서 그 공시지가로 9억 원이 넘으면 네.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죠. 1주택도 내고 그리고 세율도 지금은 다주택자는 세율이 매우 높죠. 예, 최고 종부세에 세율이 관해서는. 한 100억 원이 넘어가면은요. 네. 이게 한 3%가 넘어가요. 근데 3%면은 어느 정도 감이 안 놓으실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소득세가 아니라 어떤 재산세제 관련돼서 3%면은 상당히 높은 세율이죠. 그러게요. 그 표를 얼핏 본 적이 있는데 100억 넘으면 한 6% 내는 것 같고 중간에서 한 3% 꽤 되는 것 같더군요. 예, 맞습니다. 한 예. 2, 30억 정도만 되면 예. 다주택의 경우엔 어쨌든 그거는 앞으로는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논의가 굉장히 시끌시끌했는데 아니 집 한 채 있는데 종부세를 이렇게 많이 내면 됩니까? 라는 여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뭔가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분석을 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게 어떤 고민거리가 좀 남아 있고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2%를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만 종부세를 내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을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왜 2%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요.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세 이론에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2% 정도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내면은 그냥 정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라고 생각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예. 이거를 뭐 정무적인 판단을 하든지 국민과 합의를 하려면은 최소한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국민과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음흠. 근데 현실을 봤을 때 제가 하나 문제를 낼게요. 지금 현재 9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내다가 예. 이게 2%면은 뭐 한 11억 원대 정도까지 세금을 안 내거든요. 예. 그러면은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9억 원 미만 주택 소유자, 아니면 9억 원과 한 11억 원 사이 주택 소유자, 아니면 11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라고 하면 누가 제일 혜택을 볼까요? 일단은 9억 원 미만은 과거에도 안 냈고 지금도 안 냈으니까 예, 혜택은 전혀 이거 없죠. 뭐 차이는 없을 예. 것 같고요. 9억 원에서 11억 원 사이에 있는 분은 과거에는 냈다가 이제는 11억 원 이상만 종부세 낸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세금을 안 내게 되죠. 빠지게 되니 맞습니다. 얼핏 그분들이 제일 혜택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11억 원 넘는 얼핏 분들은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11억 원 정도면은 지금 현재 종부세 내는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돼요. 그렇다면 예. 50만 원 내다가 50만 원 안 내게 되면은 1주택자일 경우에 1주택자 예. 그러면은 50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20억 원이나 뭐 아니면 100억 원 그 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세금 감면 액수가 뭐 한 300만 원 또는 한 700만 원 정도로 감면이 되거든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가 누진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구조예요. 그 자기 갖고 있는 재산 집값에 9억 빼주다가 11억을 빼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100억짜리 있는 분들도 9억 빼주면 91억이었고 예, 맞습니다. 11억 빼주면 89억이 되는데 예, 정확합니다. 91억과 89억의 그 세금 차이가 말씀하신 대로 예, 몇백만 예. 원 된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고가주택 소유자는 그 적용되는 세율 구간에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전반적으로 감세를 하면 그동안 세금 많이 냈던 사람이 많이 할인 혜택을 받는 건 그동안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얼핏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예, 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그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면은 그것은 누군가는 채워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채우든지 우리 후손이 채우든지 감면해 준 것만큼 어차피 국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 사실은 알고 뭐 감면을 하더라도 그 사실은 파악하고 감면을 하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잘 고민을 덜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종부세라는 것이 도대체 예. 왜 세금을 부과하는지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종부세는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세금이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뭐 맞죠. 뭐 종부세는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세금인 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종부세 부담을 우리나라 사람만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산세 형식으로 어떤 세금을 내는 거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종부세 형식으로 세금을 낸다는 이름만 것만 다를 다른 뿐이지 거지. 그렇죠.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내는 보유세는 어느 나라나 있다. 그렇죠. 어느 나라에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종부세라는 것이 재산세를 풀링해서 각 지역에 분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원래 재산세라는 것은 지방세니까 그 예. 지방에다만 내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지역 간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거를 다 걷어서 이거를 다시 지역에 나눠주자. 고가주택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같은 것은 나눠주자라는 건데,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게, 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종부세 세수가 한 6천억 원이 넘게 거쳤거든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측컨대 한 1조 원 내외 정도는 거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강남구의 올해 그 예산이 1조 원이 조금 넘어요. 그거 다 강남구에서 가져가면 이건 강남구는 지역 돈이 격차 너무 커지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풀링해서 각 지역에 배분하는 그런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종부세 존재 이유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종부세 존재 이유는 어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도 볼 수도 있죠. 예. 특히 지금 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종부세의 두 번째 역할,
그러니까 어떤 종부세가 어떤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내야 되는 그런 재산세제 역할도 있지만 어떤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그런 정책적 목적으로서 그리고 특히 다주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로서 종부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뭐 그럴 수 있다는 쪽입니까? 아니면 좀 고민거리가 남아 있다는 그러니까 쪽입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 예. 도대체 이 재산을 보유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과 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조금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정책적 목적 사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이 두 번째 목적을 강조하다 보면은 세제가 굉장히 조악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2%만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 목적은 다주택자들에게 감면을 해주려고, 아니 다주택자가 아니라 고가주택자에게 감면을 해주려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누진 구조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다주택자와 1주택자 차이가 지나치게 많아지니까 예. 어떤 정책적 목적과 상관없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은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의 종부세와 예, 합치면 30억이죠. 그렇죠. 40억짜리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의 종부세를 비교하면 예, 이제 종부세 컨셉으로 보면 원래 컨셉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40억짜리 한 채 있는 분이 재산이 더 많은 분인데 그렇죠. 종부세는 15억짜리 두 개 있는 분이 훨씬 더 많이 물고 있는 상황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거기에 대한 모순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예. 바로 부부 공동명의자가 거기에 대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부가 공동명의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가끔 이미 집이 한 채가 있어요. 한 채가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예. 부부가 공동명의 50%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주택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예. 세법상 1주택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1주택자의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은 예. 이런 부부 공동명의처럼 아. 다주택자도 아니고 1주택자도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중간에서 애매해지고 지금- 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 집이 두 채 있는 분이 남편이 한 채, 아내가 한 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남편도 1주택, 아내도 1주택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그러니까 그 1세대 1주택자니까 1세대 1주택 할인은 아니지만 예, 예. 그래도 집은 한 채 있는 걸로 간주가 돼서 남편이 1주택, 부인이 1주택이면은 1세대 1주택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다주택자의 무거운 세율을 물지는 않는데 예, 종부세가 예, 그런데 두 채 있는 집을 한 채도 부부 공동명의 또 한 채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예. 어차피 부부가 두 채 갖고 있는 건 앞에 사례나 똑같지만 그것이 후자의 아니고요. 경우에는 종부세가 많다면서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이라는 거가 예. 예를 들어서 뭐 오래 보유했을 경우에 공제를 해준다던가 연령이 뭐 60세 이상 넘어갔을 때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것이 그 같은 그 한 세대가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갖고 있으면 이게 그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선택할 수는 있게 바뀌었죠. 선택할 수는 작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선택할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이 1세대 1주택자만 2% 이상으로 더 혜택을 더 많이 주니까 그 공동 명의의 혜택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종부세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집의 규모나 재산에 따라서 그냥 일률적으로 이러한 그래프를 비례적으로 그려가면서 부과했으면 예. 그게 1세대 1주택이건 부부 공동 명의건 아무튼 우리 집이 갖고 있는 내 이름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이 총 얼마면 얼마 딱 세금이 나오면 이런저런 논란이 없는데 그렇죠. 이게 한 채로 계산되느냐 두 채로 계산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아지니까 이 논란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그러니까 물론 조세 정책적인 측면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주택자와 1주택자들을 어느 정도 구별하는 목적은 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예. 문제는 그 차이가 너무 커지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뭐 부부 합산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2% 이상으로 올렸을 때 예. 그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가장 또 저는 결정적인 게 2%만 세금을 낸다라는 것이 조세 이론적으로 너무 어색하다는 상위 거예요. 2%? 그렇죠. 그 부분은요, 위원님. 예.
어차피 11억 원이나 12억 원으로 잘라도 예. 상위 1.7이든 상위 2.3이든 그분들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차라리 그러면은 조세 예.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냥 원래는 현재는 9억 원부터 종부세를 내는데 네. 앞으로는 뭐 12억 원부터 내자 또는 뭐 13억 원부터 내자라고 예. 한다면 뭐 조세 이론에서 어긋나는 것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상위 2%로 자르자 하면은 상위 2%가 얼마가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경제 활동자가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네. 어떤 나의 세금을 예측을 하고 내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할지 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똑같은 15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상위 2%가 어디 수준으로 잘려지냐에 따라서 내가 가진 주택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내는 세금은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세금의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형이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세제가 아니죠. 조세 이론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차피 그 부분만 한 번만 더 질문드리면 내가 종부세를 낼지 안 낼지는 예, 12억 원이라고 딱 정해두더라도 예, 공시 가격이 12억 원이 넘을지 안 넘을지 어차피 내년에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예측이 안 돼. 금액으로 잘라도 어차피 예측이 안 되고 예. 그 언저리에서는 예, 비율로 잘라도 어차피 예측이 안 되면 예, 금액이냐 비율이냐를 굳이 토론하는 게 둘 다 예, 나쁜 정책이다라고 하면 일리가 있는데 예. 금액은 좋은 정책이고 비율은 나쁜 정책일 거는 있습니까? 그게? 있죠. 왜냐면은 예. 그 금액은 내 주택에 대해서 내 주택이 15억이 될지 11억이 될지 예측은 못해요. 그렇지만 나의 주택 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비율은 내 주택 가액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의 주택 가격에 때문에 나의 세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같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조세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죠. 그 부분이 신경 하긴 듣고 보니 또 그렇기도 하네요. 논의를 쭉 보시면서 어떤 게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셨습니까? 이 종부세와 관련한 이슈로 제안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가 지금 너무 정치적인 것과 정책적인 것이 다 얽히고 설켜서 네. 너무 복잡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해질 때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원칙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부세가 왜 있었을까라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세제의 원칙이라는 것은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인상하자라는 것이 오래된 부동산 세제의 원칙이거든요. 예. 그 원칙에 따라서 지난번 그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굉장히 강화를 했었고 네.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주장했던 원칙이 이 보유세율을 한 1% 정도로 하자라는 네. 거였고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주장은 보유세율을 1% 너무 세다. 한 0.5%로 하자라는 것이 당시 논쟁이었거든요. 그럼 1%로 국민들이 합의를 한다면 1%로 하는 거고요. 그냥- 0.5% 국민들이 아. 합의를 한다면 0.5% 하는 것이 그럼 이것이 딱 가장 원칙이 단일세율로 맞습니다. 정해서 1%로 정하면 10억짜리 집 있는 분은 1%는 1,000만 원 내고 3억짜리 집 있는 분은 300만 원 내고 1%니까. 뭐 단일세율이 원칙이긴 한데 네. 근데 정책적인 목적을 전혀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단일세율인데 근데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뭐 한 2개 구간 아니면 뭐 다주택자도 한 2개 구간 뭐 그 정도로 정책적인 그런 판단을 알겠어요.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은 되는데 지금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안 내는 차이가. 분들은 너무 안 내고 보유세를 예. 내는 분들은 너무 내고 예. 그 과정에서도 논리도 안 맞고 예. 그게 좀 마음이 쓰이신다는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같이 고민해 보죠.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업들의 성장과 투자 그 중간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뒷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려고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를 앞으로는 매주 월요일에 좀 모시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블루칩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야기를 네, 열심히 발굴하셔서 좀 전해주십사. 네. 그래서 별명을 붙여주셨다면서요? 예. 블루칩 신기주? 이게 한국말로 치면 우량주 신기주잖아요. 아, 요즘 그러네요. 몸무게가 우량하게 늘고 있어서 들켰습니다.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면 네이버가 좀 기분은 안 좋을 거예요. 한 1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반밖에 안 되는 회사였는데 추월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봐도 아침에 좀 둘 다 오르더니 예. 지금은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고 있으니까 시총의 순위는 카카오가 3위, 네이버가 4위로 6월 15일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우량하냐 경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좋죠.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현재 시총이 카카오가 68조, 네이버가 67조인데 예.
1년 전만 해도 정말 반대였죠. 절반밖에 안 됐었으니까요. 카카오가 네이버에. 이제 두 회사를 합치면 사실은 2위인 SK하이닉스가 93조니까 시총이 네, 훨씬 넘습니다. 135조까지 올라가니까 예. 이게 주시장이 뭐 미래의 창이라고 하면 역시 카카오 네이버 이 플랫폼 기업의 미래를 훨씬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거 보면 이 기업이 어떻게 과거에서 성장해 왔는지를 보면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짚어볼까 싶네요. 네. 그렇군요. 이 회사는 카카오는 그 김범수 이사회 의장 네, 맞습니다. 이분이 창업한 네, 회사고 공식기관. 네. 원래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와 합병했었는데 이제 그분 네, 2014년에 그 창업주는 합병했죠. 네. 물러나신 것 같고 네. 네이버는 이혜진 씨가 창업해서 현재도 GIO를 맡고 있죠. 네. GIO가 무슨 뜻이에요?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오피서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 책임자라는 뜻인데 예. 그러니까 해외 투자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겠다는 뜻인데요. 사실 사내에 요즘 왜 스타트업 이제 벤처 기업들은 명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식 직함 말고 보면 김범수 의장의 경우에는 영어 이름을 씁니다. 카카오는 그래서 브라이언이에요. 브라이언. 아 회사 안에서도 네, 그러니까 취재하다 보면 우리 브라이언 이러는데 브라이언 누구야? 그러면 김범수 의장을 뜻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이걸 부릅니까? 알아들어야 브라이언 회장님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야 브라이언 이렇게 그냥 부릅니까? 야 브라이언. 네, 헤이 브라이언. 네, 야 브라이언. 야는 아니고요. 아니고 헤이 브라이언. 헤이 브라이언. 네. 그리고 네이버의 문화는 님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혜진님 또는 이혜진 GIO님 정확하게 이제 근데 본인 이혜진 의장 그렇게 본인은요. 부르는군요. 예. 선배님이라고 호칭을 더 좋아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혜진 선배, 이 선배 이렇게 불리죠. 네. 그들끼리만 그렇게 부르겠죠. 방금 어제 입사한 김 대리가 이혜진 선배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직원이 수천 명일 텐데. 네,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 구글도 많이 대기업화 됐다고 하고 이 네. 두 회사도 시총이 지금 뭐 60조가 넘어가니까 그런 식 약간 권위적 문화는 존재하고요. 최근에도 이런 그 네거티브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 뭐 영어 이름이다 또는 뭐 님 문화다 그렇군요.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러니까 브라이언과 이 선배의 관계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IT 역사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예.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이들의 시총 주가가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를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래요? 단초가 되죠.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거슬러 올라가면 대학교 선후배 사이고요. 대학 동기 동창이고요. 아 네. 동기 동창이에요? 네, 김범수 이혜진이? 브라이언이 그러니까 재수를 해서 네, 그 같은 학번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궁금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리고 회사도 같이 네. 들어가요. 예. 그리고 창업도 1년 차이로 하고 98년도에 같은 회사 다니다가 네, 누가 맞습니다. 먼저 창업하고 그 그렇죠. 다음에 또 누가 네. 나가서 창업하고 네, 그리고 2000년에 그러니까 예. 1년 차이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한 게임을 창업하고 네. 99년도에 네이버컴을 이혜진 의장이 창업했는데 2000년도에 두 회사를 합병해서 우리가 옛날 이름이긴 한데 NHN이라는 회사를 카카오 만드는 창업한 거죠. 그분이 예전에 한 게임이라고 별도의 다른 회사 창업한 적이 있군요. 네, 아주 잘하시는 회사 아니에요? 예전에 맞고 이런 고스톱. 네, 한때 국민 치던. 게임이었죠. 그 회사가 네이버와 합병해서 NHN이었군요. 네, 그 합병했던 시기가 좀 중요해요. 2000년 4월인데 네. 2000년 4월 3일에 그 유명한 나스닥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내에 벤처 사업 회사들도 돈이 씨가 말리는 상황이었고요. 합병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네. 그런데 양쪽 모두가 다 약점이 있었는데 한 게임은 맞고라고 하는 국민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1000만 유저가 사용하지만 네. 유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절이었고 돈을 못 번다. 그렇죠. 예. 이혜진 의장의 경우에는 네이버컴의 기술은 있는데 숫자 유저가 많지 않은 거죠. 1000만이나 되는 한 게임 유저를 딱 끌어들이면 그러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시너지가 날 것이다. 여서 순식간에 합체를 완료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NHN이라는 회사로 이제 검색 시장과 게임 시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김범수 씨는 이때 지분을 팔은 건가요? 팔았나요? 그런 건가요? 그때 합병을 하면서 그 구조는요. 네. 한 게임을 네이버컴이 사들이는 구조였기 때문에 예, 지분을 예. 팔았죠. 네. 그게 나중에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네.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이게 보면 두 분이 지금은 경쟁하는 구조라고 하는 건 예. 그 동업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2007년도가 되었을 때 결국은
김범수 의장이 미국 법인 대표라는 이름으로 실리콘밸리로 가면서 네이버 NHN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정이 여러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만 예. 그 사내 정치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했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요. 당시에 같은 회사 있을 때. 한게임과 네이버컴 사이에 양쪽에 보스도 2명이고 하늘 아래 태양이 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그리고 치열했고 검색하고 게임은 네. 그냥 한 지붕 안에서 같은 건물 쓸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전혀 다른 맞아요. 서비스고 맞습니다. 전혀 다른 네. 비즈니스라서 검색은 매일매일 매출이 나오고 네. 게임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박이 나기도 하지만 망하는 게임도 있으니까 둘의 시각,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보는 시야도 굉장히 다르고요. 둘자의 인맥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서 사내 정치가 굉장히 셌고요. 요게 이제 창업의 그러니까 합병의 후유증이 상당했죠. 뭐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 김범수 부회장이 미국으로 떠나고요. 이때 네. 그 라스베가스에서 IT 컨퍼런스 같은 거에 많이 등장하면서 미래를 공부했다고 하는데 아하. 이때 흘러나왔던 얘기가 이제 김범수 도박설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자꾸 맞아요. 출몰 하니까 네, 오해를 다 받은 거죠. 네. 근데 사실 놀지 않았던 게 이때 예. 했던 미래 기술 기회에 포착한 게 바로 우리가 국민 메신저로 쓰고 있는 카카오인 거죠.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드디어 이제 문자 메시지로 통신사한테 건당 20원 안 내도 되는 시대가 맞아요. 올 테니 네. 얼른 이거부터 만들다고 네. 해서 급하게 아주 급하게 만들었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뚝딱뚝딱 만들었죠. 예, 네. 먼저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니까 일단은. 맞습니다. 네, 정말 뚝딱 만든 카카오가 예. 순식간에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국내 메신저 시장을 장악해 버렸죠. 시장의 수요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 텐데 예.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바로 이제 아까 잠깐 짚어주셨던 2014년도에 다음 인수인 겁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카카오가 인수하는. 네, 네. 그때 당시에 카카오가 다음이 인수했을 때 그 시가총액이 7조 원 정도였거든요. 예. 2014년 당시입니다. 당시에 네이버 시가총액이 25조니까 합병해도 둘의 합친 규모가 네이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 뒤로는 네이버도 많이 오르고 카카오도 많이 올랐네요. 카카오는 거의 한 10배 가까이 맞아요. 기업 가치가 네. 떴고 네이버도 한 3배 정도. 3배 올랐고. 네, 그런데 결국은 오르고 오르다가 카카오가 역전했으니까 예.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메신저 서비스 하던 네. 회사가 당시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뭐 포털 맞아요. 네. 그 예전에 똑같이 한 게임하고 네이버가 붙었던 것처럼 전혀 둘이 무슨 시너지가 있어? 네. 그냥 합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랬다가 본인도 안 맞아서 라스베이거스로 갔잖아요. 네. 그 일을 또 했네요. 근데 이때 그 합병의 포인트를 시장에서 봤던 것과 김범수 부장이 봤던 게 달랐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사업 업태만 보고 포털하고 메신저가 붙으면 뭐가 돼? 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브라이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다음에 있는 수년 동안 쌓인 숙련된 개발자들 요즘 왜 개발자 품귀 현상이 있잖아요. IT 네, 기업 네. 쪽에. 예.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고 기획자가 아무리 기획을 해도 개발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서비스가 안 나오는데 개발자 확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데 시장이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있는 한 수천 명 정도의 개발자들을 확보하는 게 이 M&A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겉으로는 포털 도하기 메신저였지만 실제로는 그 개발자들을 갖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게 지금 카카오가 하고 있는 커머스, 핀테크, 모빌리티, 컨텐츠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 그때 지금 다음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 사업은 별로 없는데 그때나 네, 지금이나. 그쵸. 네, 맞아요. 그 당시에 네. 같이 인수했던 직원들 특히 개발자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했다. 네. 그거 다시 다 뽑으려면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덕분에 시총이 뭐 3배 가까이, 10배 가까이 오른 거죠. 그때부터. 네.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할 무렵에 네이버는 뭐 하고 있었어요? 네이버,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배가 어디 계셨냐? 네. 일본에 있었죠. 네, 일본에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나름 국내에선 1등 기업이었는데 예. 특히 대표적으로 일본에 가면 검색을 해도 게임을 해도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2011년 3월 11일에 그 동인본 대지진이 일어나죠. 예. 당시에 이혜진 선배 도쿄에 있었는데 통신이 마비되니까 이때야말로 메신저가 일본 시장에 뿌리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 거죠. 필요하겠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카톡이 있었는데 일본에는 없었나 봐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3개월 후에 라인 메신저를 출시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라인이 그로부터 19개월 만에 유저가 1억 명이 넘어갑니다. 오.
그것도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썼나 보군요. 네, 그렇죠. 네, 일본 국민 메신저가 되고 네. 해외 진출을 박차를 가해서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해서 예. 지금 현재 스코어도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하면 해외 진출에서는 훨씬 영토가 넓죠. 게다가 한 가지 더 짚자면 네이버는 국내에선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카카오가 모바일 시장을 먼저 선점했고 또 하나는 네이버가 한동안 골목상권 침해 논란 또는 언론 쪽에 보면 이제 포털 언론 독점 논란, 네.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국내에서 사업을 많이 펼치지 못하면서 그 틈을 카카오가 파고들었고 그게 시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가 등장하는 데 원인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핀테크 시장이 열리는 건 네이버도 알고 카카오도 알고 있었는데 네이버한테 기회를 주기보다 카카오한테 기회를 주는 게 훨씬 좋았으니까요. 참 두 회사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인데 시가총액도 1년 전에 비교하면 또 지금 또 달라졌고 앞으로 뭐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를 것 같고 이 카카오 계열수가요. 예. 계열사 수가 100개가 넘어가요. 카카오가 네, 그러니까 SK가 1등이고요. 네, 지금 국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2위입니다. 계열사 숫자만 놓고. 문어발 많기로 네,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참 욕먹을 네, 네. 구조인데 카카오가 하면 또 여기는 또 사업 다각화를 하네 그러고 있고 뭐 사실 미래 기업, 미래 시장으로 가니까. 네. 근데 거의 계열사 만드는 수준이 세포 분열 수준이에요.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본체가 하면 되는 걸 왜 자꾸 계열사를 만들어 붙이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그 브라이언의 성격 자체가 이게 권한을 위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CEO를 만들어주고 당신이 사장으로서 해봐라라는 스타일. 반면에 이제 이 선배 이혜진 의장의 경우에는 다 틀어주고 해야 마이크로 되는. 매니지먼트, 그냥 디테일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까지도 오퍼레이팅 회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아주 디테일한 경영의 서비스 말단까지 챙기곤 했었어요. 네이버의 경우에. 네. 그러니까 계열사 분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의 굉장히 다른 경영 스타일이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가 좋은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뭐 이제 저기 창업자가 아니니까 돈 주고 권한 주고 해봐라가 좋겠죠. 네.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CEO하고 맞습니다. 일하고 맡겨주면 좋겠다. 네. 사실 이게 두 기업이 미래에 어느 쪽이 먼저 앞서갈 것이냐인데 네. 최근 수년 동안은 카카오의 방식이 훨씬 빠른 성장을 보였죠. 맡기고 알아서 키워 그러니까 맞죠, 알아서 키우는. 맞습니다. 물론 네. 실패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 실패를 하고 인수합병에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시다시피 스타트업 영역은 하나의 성공이 다른 실패를 다 덮고도 남으니까 그게 이제 카카오 페이지나 카카오 뱅크 같은 것이겠죠. 나온다는 거죠. 네이버도 뭔가 방향을 좀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면 카카오한테 뭐 분위기가 기세가 밀릴 것 같은데. 네, 기사는 확실히 카카오 쪽에 있는데, 네. 근데 네이버도 사실 저는 굉장히 저평가 우량주라고 보는데요. 네, 카카오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 최근에 계열사 숫자를 오히려 줄이고요. 그 대신에 내실 경영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메타버스라고 요즘 뭐 화제죠. 메타버스 계열사인 제페토 같은 경우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성공시킨 내부 회사들이 많은데 숨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게 포인트 같습니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 업계 많이 들여다보셨으니까 한 3년 아니 5년쯤 후에 네. 두 회사 중에 어디가 시가총액 높을 것 같습니까? 저는 네이버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카카오가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가 겪었던 그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과정을 이제 꼭 겪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워낙 문어발식으로 계열사 확장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통이 오잖아요. 그 성장통 과정을 한번 겪을 게 아닐까. 그게 필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북저널리즘 신기주 이사님의 개인적인 네, 생각이었다. 저의 개인적 전망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